아는 만큼 가치가 보이는 똑똑한 투자자 되기.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금융생활에서 마주치고 싶진 않지만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되는 금융투자 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안용섭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금융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먼저 그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저축 상품하고는 달리 네.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네. 증권,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 이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러면 민원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민원을 그 유형별로 이렇게 보통 보면 네. 주식에 대한 그 부당 권유, 그다음에 이제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 그다음으로는 어떤 주문 관련 임의 매매, 일인 매매, 횡령, 전산 장애 등의 유형이 있죠. 여러 유형들 좀 살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먼저 그 주식 등의 부당 권유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부당 권유라면 어떻게 하는 게 부당 권유입니까? 부당 권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고객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재산 상황에 비추어서 과대한 어떤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어떤 고객에 대해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네.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면 네. 증권회사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다는 정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친다. 기획에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얘기죠. 네. 그런데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 더 하락했죠. 네. 그래서 이제 손실 보존 각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단지 그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비율에 대해서는 네. 그 투자자의 어떤 투자 경험이나 직업, 그 다음에 어떤 학력, 나이에 따라서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라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서로가 어떤 주장이 상이하게 되면 네.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거의 어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부족.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녹취가 되는 전화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투자라고 하는 건 자기 책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옳겠죠.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불완전 판매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뉴스에 좀 자주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형별로 한번 나눠보면 주로 한 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국채 수준이다. 고수익의 어떤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일반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이자가 높다고 하는 것만은 강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내 재산의 그래도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수익률 숫자로 막 5%, 7%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 더 많은 어떤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 제안서나 상품 제안서, 광고지 같은 것을 보통 주면서 투자 권유를 하게 되는데, 광고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작은 글씨로 맞아요. 되어 있는달지, 폰트가 아주 작습니다. 예. 그럴 경우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인식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국채 수준이다. 이게 투자 상품인데 불구하고 이런 문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툼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맞는 상품을 일단은 권유하도록 하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투자 경험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합한, 적정한 상품이 권유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죠. 네. 1인 매매, 네. 그리고 임의 매매,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또 어떤 겁니까? 임의 매매는 고객이
직원한테 위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이제 투자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1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에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임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임의 매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인 매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고객이 B라고 하는 이 직원한테 이제 투자에 일임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위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B가. C가 이제 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B가 퇴직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보를 하고 그 거래에 대해서는 SMS나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내역, 손익 현황, 리포트 같은 걸 적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A가 C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임은 하지는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판례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네. 이 임의 매매를 추인한다 이렇게 법원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분쟁들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주문 관련 네. 그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이 홈 트레이딩을 네,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그런 경우는 적어졌고 단지 본인이 이제 그 주문을 할 때 매도 매수를 잘못 알고 본인의 어떤 거래를 잘못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른 경우에는 네. 임직원의 어떤 그 횡령이나 배임 행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민법상의 어떤 불법 행위 책임에 네. 따라서 금융회사가 이제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장애로 이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다운됐을 때는 뭐 화면을 캡처를 한달지 아니면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좋죠. 네.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또 현장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투자자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금융회사 지점이나 네. 금융회사 자체의 감사실 또는 준법감시 기구를 통해서 이제 일단 그 클레임함을 걸어봐야 되겠죠. 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네. 일반 어떤 그 분쟁 조정 기구나 일단은 소송 이런 걸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준비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 즉 자기 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 또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럽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코스톨라니의 명언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꼼꼼한 투자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투자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